영나야, 문 열어. 쾅, 쾅, 쾅. 홍대 골목 작업실 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죠. 박영란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누구세요?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야. 엄마. 빨리 열어.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란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왜 이 시간에? 박영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더 큰 소동이 날 것 같았어요. 찰칵. 문을 여는 순간 고성희가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영나야. 고성희는 딸을 보자마자 와락 깨어났어요. 몸에서는 땀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나야, 엄마가 지금 정말 큰일 났어. 고성희는 박영나를 놓고 작업실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뒤쫓아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박영나는 엄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고성희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영나야, 내 아빠가. 박진석이 엄마를 회사에서 쫓아냈어.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엄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어. 건물도 금고에 있던 금도 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26년 동안 그 남자를 위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고. 고성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영란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뭐 드실래요? 물이라도. 물은 무슨? 영나야, 엄마한테 지금 돈 있지? 박영나의 손이 굳었습니다. 돈요? 그래, 돈. 너 그림 팔아서 돈 좀 모았을 거 아니야? 엄마, 저도 생활비가. 생활비? 내 엄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생활비가 문제야. 고성희가 박영나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아귀 힘이 아팠어요. 엄마한테 2억만 있으면 돼. 딱 2억. 2억이요?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 소송해야 돼. 그럼 위자료로 최소 50억은 받을 수 있어. 고성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박영란은 말없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여기요. 박영나가 두툼한 봉투를 꺼내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고성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2억이야?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엄마가 올 줄 알았어요. 박영나의 차분한 대답에 고성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봉투를 낚아챘어요. 역시 우리 딸.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성희는 봉투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일어났어요. 엄마 간다. 나중에 연락할게.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가져갔어요. 문자를 보내고 박영란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2시간 전 박진석의 서재. 영나야, 들어와봐. 박진석이 딸을 불렀습니다.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앉아. 네, 아빠. 박진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2억이 들어있다. 박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갑자기? 내일 아침 내 엄마가 너를 찾아갈 거야. 엄마가요? 그래. 2억 정도를 요구할 거다. 그럼 이걸 줘. 박영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를 내쫓으셨잖아요. 왜 돈을? 필요하니까. 박진석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영나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영란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나가 나간 후 박진석은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내일 새벽 5시에 경찰서에 절도 신고 접수해. 네? 절도요? 2억 원이 금고에서 사라졌다고. 수표 1년 번호는 이거야. 박진석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돈은 영나 양한테. 정확히 5시에 신고해. 1분도 틀리면 안 돼. 김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내가 만든 거짓의 성은 이제 무너질 거야. 박진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고성이는 작업실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고성이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어요. 수표가 4장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4장. 정확히 2억이었죠. 후. 고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신 팀장한테 1억 갚고 변호사한테 1억 주면 돼. 신 팀장. 고성이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자 뒷세계 사람이었어요. 한우진의 행방을 찾기 위해 고용했지만 진행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택시가 신 팀장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건물로 들어갔어요. 3층 구석진 사무실. 문을 열자 신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사장님? 신 팀장의 목소리는 비꼬는 투였어요. 여기. 고성이는 봉투에서 수표 2장을 꺼내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1억 확인하세요. 신 팀장은 수표를 집어들었어요. 찬찬히 살펴보더니 부하에게 건넸습니다. 조회해봐. 네. 부하가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팀장님, 이거. 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도난 신고된 수표래요.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고성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그건 내 딸이 준 돈이야. 깨끗한 돈이라고. 신 팀장이 천천히 고성이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이사장님, 우릴 장무라비로 만들 생각이셨습니까? 아니야.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은행 전산에 떴어요. 오늘 새벽 5시에 박진석 회장 명의로 도난 신고됐대요. 고성이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벽 5시 영나가 나한테 준 게 5시 30분 모든 게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박진석. 이 악마 같은 놈. 고성이는 주저앉았어요. 신 팀장이 고성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참 난처하게 됐네요.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죠. 신 팀장이 손짓하자 덩치 큰 남자 2명이 고성이를 붙잡았어요. 안 돼. 내가 다시 구해올게. 안 됩니다. 이미 기회는 끝났어요. 고성이는 끌려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고성이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손바닥도 긁혔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아파. 고성이는 신음을 흘렸어요. 하지만 주변 남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신 팀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돈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신 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1억 줄게. 조금만 시간을.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잖아요. 3개월이나 기다렸는데요. 제발.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더 주면. 고성이는 무릎으로 기어가 신 팀장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신 팀장은 고성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주면요? 또 도난 수표 가져오실 거 아닙니까? 아니야. 진짜 돈 구해올게. 꼭. 이사장님,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신 팀장은 담배를 한 모금 빨았어요.
그리고 연기를 고성의 얼굴에 내뱉었습니다. 캐흑. 고성이는 기침을 했어요. 근데 이사장님은 그 믿음을 깨버리셨어요. 돈 한 수표를 가져오다니. 우리를 뭘로 보신 겁니까? 정말 몰랐어. 내 딸이 준 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 팀장이 손짓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고성이를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안 돼. 안 돼. 나 줘. 고성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힘은 너무 셌어요. 이사장님,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원칙? 무슨 원칙? 고성이는 공포에 떨며 물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돈으로 못 갚으면 몸으로 갚아야죠. 신 팀장의 말에 고성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알죠. 고성의 전 이사장님. 근데 지금은 그냥 빚쟁이일 뿐이에요. 남자들이 고성이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발. 고성이는 저항했어요. 발로 차고 손으로 핥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트렁크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 돼. 거기 넣지 마. 제발. 고성희의 비명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들은 고성희를 트렁크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돈 갚을 수 있습니까? 신 팀장이 물었어요. 줄게. 꼭 줄게. 언제요? 일주일. 아니, 3일. 3일이면 돼. 3일 안에 1억을 어디서 구하실 건데요? 고성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박진석은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고 아는 사람들도 다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그것 봐요. 방법이 없잖아요. 신 팀장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고성이를 들어올렸어요. 안 돼. 살려줘. 제발. 고성이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발을 휘저었고 목이 쉬도록 비명을 질렀어요. 쿵. 고성이는 트렁크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나 좀 꺼내줘.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쾅. 트렁크가 닫혔습니다. 고성희의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졌어요. 안 돼. 고성희는 트렁크 안쪽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발로 찼어요. 하지만 트렁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릉. 차 엔진이 시동 걸렸어요. 안 돼. 제발. 살려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트렁크 안에서 고성이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진석.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차는 계속 달렸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10분? 3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트렁크 안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좁아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숨이 답답했고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고성이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무력했어요. 영나야. 영나야. 고성이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영나가 들어줄 리 없었죠. 차가 멈췄어요. 고성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디에 도착한 걸까요? 트렁크가 열렸어요. 환한 빛이 들어와 고성이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내려요. 신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성이는 트렁크에서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창고 같았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이사장님이 당분간 계실 곳입니다. 뭐? 1억을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신 팀장이 창고를 가리켰어요. 안에는 여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고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설마 여기가. 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1억이면
한 6개월 정도 일하시면 되겠네요. 신 팀장이 비웃었어요. 안 돼. 난 못해. 절대 못해. 고성이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가로막았어요. 이사장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일하든지 아니면. 신 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슨 말이 올지 고성이는 알 수 있었어요. 살려줘. 제발. 돈 갚을게. 꼭 갚을게. 그럼 일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고성이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6년 동안 화려하게 살았던 인생. 사모님으로 대접받고 이사장으로 군림했던 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진석. 나를 이렇게까지. 고성이는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남자가 고성이를 밀었어요.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고 냄새가 났어요.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같은 시각 박영나의 작업실. 박영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 지환이야. 박영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환이 우산을 털며 들어왔어요. 비 오네. 응. 박영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얼굴도 창백했고요. 이지환은 박영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영나야, 너 울었어? 박영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지환은 박영나의 어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오빠. 박영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뭘? 엄마한테 돈을 줬어. 박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아버지가 준 봉투, 오늘 새벽 엄마가 찾아온 일, 그리고 돈을 건넨 일까지. 아빠가 그 돈을 주면서 엄마한테 주라고 했어. 근데 그게 함정이었나 봐. 박영나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이지환은 박영나를 안아줬습니다. 영나야. 오빠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내가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니야? 박영나는 이지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이지환은 박영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진석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영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너는 아빠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 사장님도. 이지환은 말을 멈췄어요. 고성이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갔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엄마 괜찮을까? 박영나가 얼굴을 들고 이지환을 봤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지환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박영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응. 이 사장님은 강한 분이잖아.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오빠, 나 엄마한테 전화 한 번만 더 해볼게. 박영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 뚜루루.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박영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안 받네. 나중에 다시 해봐. 지금은 바쁘실 수도 있어. 그래. 그럴 거야. 박영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이지환은 박영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따라줬어요. 마셔. 고마워, 오빠. 박영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영나야, 너 어젯밤에 잤어? 못 잤어. 그럼 지금이라도 좀 자. 잠이 안 와. 박영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박영나의 손을 잡았어요.
영나야,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선택권이 없었어. 회장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 그래도 박영란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거절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영나야. 이지환이 박영나의 얼굴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너는 딸이야. 딸로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지환의 진심 어린 말에 박영란은 더욱 울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이지환은 박영란을 안아줬어요. 박영란은 이진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박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으며. 박영란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아봐. 이지환이 말했어요. 박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란 양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고성의 이사장님과 관련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영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요?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지금 홍대 쪽에 계신가요? 네. 그런데 30분 후에 작업실 앞 카페로 나오세요. 잠깐만요.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어요. 박영란은 휴대폰을 쥐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누구야? 이지환이 물었어요. 엄마. 엄마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아. 30분 후에 만나자고.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같이 갈게. 위험할 수도 있어. 절대 혼자 가지 마. 이지환의 단호한 말에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잔뜩 흐렸고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인 것 같아. 박영란가 속삭였어요. 조심해.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저 박영란입니다. 남자는 박영란을 쳐다봤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박영란와 이지환이 앉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박영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님은 지금 우리 쪽에 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빚을 갚지 못해서요. 남자의 말에 박영란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빚이요? 1억입니다. 오늘 아침에 받기로 했는데 도난 수표를 주셨더군요. 그건 박영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영란 양이 준 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책임지셔야죠. 뭐라고요? 박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고성의 이사장님 대신 1억을 갚으세요. 그럼 이사장님을 보내드리죠. 1억을. 제가 어떻게. 그건 박영란 양 문제입니다.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1억을 구해오세요. 남자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어요. 아,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그럼 이사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남자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박영란은 명함을 쥐고 떨고 있었어요. 오빠. 이거. 괜찮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이지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 이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누가 심장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이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좀 피곤해서 그래.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 이지혁은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3개월 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심장 이식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 이식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1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지혁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배님,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야, 회의 시간이에요. 가셔야죠. 아, 맞다. 이지혁은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지혁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선배님, 지은호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이지혁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이지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선배님, 이지혁 선배님. 지은호의 비명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직원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였어요. 누군가 전화를 걸고 누군가는 이지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님 정신 차리세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차갑고 맥박은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이지혁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구급차 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왔어요. 이지혁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십니까? 저는 동료인데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네, 알아요. 제가 연락할게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은호도 함께 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이지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심박수도 불안정하고요. 선배님, 제발.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지혁은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지은호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지은호예요. 은호야? 무슨 일이니? 선배님이. 이지혁 선배님이 쓰러지셨어요. 뭐? 이상철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어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알았다.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떨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선배님이 괜찮게 해주세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이상철과 김다정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뒤이어 이지환과 이수빈도 왔습니다. 은호야. 김다정이 지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지혁이는 어떻게 됐어? 아직 응급실에 계세요. 김다정은 응급실 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지혁이. 이상철은 아내를 안았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박성재도 도착했어요. 형은 어떻게 됐어?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지혁 씨 보호자분? 네, 저예요. 이상철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즉시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장 이식? 김다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선 심장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빨라야 몇 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이상철은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나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지혁이가. 어머니. 이지환과 이수빈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지은호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선배님.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형. 왜 말 안 했어? 왜?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으시면. 안 돼. 김다정이 소리쳤어요. 안 돼. 우리 아들 안 보내. 절대 안 보내. 여보. 이상철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응급실 안. 이지혁은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각종 기계들이 연결돼 있었고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지혁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가족들의 얼굴, 지은호의 웃음, 박성재와의 추억들. 미안해. 다들 미안해. 이지혁은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좀 더 일찍 말할 걸.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 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 가족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해숙했습니다. 이상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거든요. 이지환은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무릎을 꽉 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눈은 응급실 문을 향하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창가에 서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응급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지환이 초조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드디어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지혁 씨 보호자분? 네. 이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가족들도 모두 의사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겼고요. 그럼 살았다는 거예요?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심장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심실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심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심장 이식. 그럼 기증자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상철이 물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재 심장 이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빠르면 6개월. 하지만 보통은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환자분이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럼 김다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상철이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우리 지혁이가. 여보, 정신 차려. 이상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인공심장 수술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환자분의 경우 심장 구조가 변형돼 있어서 인공심장 수술도 위험 부담이 큽니다. 수술 중 사망할 확률이 높고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절망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다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분들, 환자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의사가 떠난 후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될까? 이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심장을 주면 안 될까?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 여보. 김다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지혁이가. 왜 우리 아들이.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지환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젠장. 이수빈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에 이지혁이 있었어요. 선배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아파하셨어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성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형, 꼭 살아야 해. 반드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2명씩만요. 제가 먼저 갈게요. 이상철이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김다정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침대에 이지혁이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튜브와 선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지혁아. 김다정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야. 엄마 왔어. 하지만 이지혁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됐니? 김다정은 아들의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아. 아빠야. 이상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왜 말 안 했니?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줬을 텐데. 이상철도 울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눈물이 아들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김다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움직였어. 정말? 이상철도 아들을 쳐다봤어요. 이지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지혁아, 우리 아들. 부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모를 봤어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마. 힘들면 말하지 마. 김다정이 아들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계속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해. 작은 목소리로 겨우 들렸어요. 미안해. 아빠. 엄마. 아니야. 미안한 건 우리야. 우리가 몰라봐서. 이상철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혁아, 우리가 꼭 살려줄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혁아? 하지만 이지혁은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간호사님. 김다정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이지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가 다시 잠든 거예요. 지금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네. 하지만 오래 계시면 환자분께 부담이 됩니다. 나가주세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마지못해 밖으로 나왔어요. 어때요? 지혁이는?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잠깐. 깼었어. 우리한테 미안하대. 김다정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병원 로비.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어요. 이상철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을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평생을 일해서 키운 장남이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김다정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응. 우리 지혁이. 정말 죽는 거야? 김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안 죽어. 내가 꼭 살릴 거야. 이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심장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다면서. 돈을 써서라도.
뭘 해서라도. 여보. 김다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늘이 도와주실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복도 반대편에서는 이지환과 이수빈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형 정말 괜찮을까? 이지환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몰라. 나도 무서워. 이수빈은 눈물을 닦았어요. 형은 항상 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형답게 혼자 참았던 거지. 우릴 걱정시키기 싫어서. 바보 같은 형. 이지환은 눈물을 흘렸어요. 형이 깨어나면 내가 형한테 잘할 거야. 정말 잘할 거야. 나도 형한테 맨날 짜증냈는데 이제 안 그럴 거야. 두 남매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밖. 지은호는 창문 너머로 이지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배님, 제발 깨어나세요. 지은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을 짝사랑한 지 3년째였어요. 고백도 했지만 거절당했죠. 하지만 지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선배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성재였습니다. 성재 씨. 많이 힘들지? 박성재가 지은호 옆에 섰어요. 네. 선배님이 이렇게 아프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지혁이는 항상 웃고 있었으니까. 박성재도 이지혁을 바라봤어요. 내가 지혁이가 아픈 걸 몰랐어. 박성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모두 몰랐어요. 선배님이 숨기셨으니까. 그래도 눈치라도 챘어야 하는데. 박성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지혁이를 꼭 살려야 해. 반드시. 어떻게요? 심장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다던데. 내가 방법을 찾을 거야. 박성재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아버지한테 부탁할 거야. 아버지 인맥이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지혁이를 이대로 보낼 순 없어. 박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성재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기증자를 찾고 싶은데.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박진석의 한숨이 들렸어요. 성재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심장 기증은. 아버지, 제발요. 형은 제 친구예요. 지혁이는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형제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박성재는 애원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다. 내가 알아볼게. 약속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은 박성재는 지은호를 봤어요. 은호 씨, 희망은 있어. 포기하지 마. 네. 감사해요, 성재 씨. 지은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새벽 2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로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들을 살릴 방법. 뭔가 있을 거야. 그때 이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상철 씨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의 김 팀장입니다. 아, 네. 이지혁 씨의 심장 이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상철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혹시 기증자가 나타난 겁니까? 아니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이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기증자가 외국인입니다. 미국에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으로 오시려면 비용이요? 네. 항공료, 수술비, 체류비 등등 해서 대략 5억 정도 필요합니다. 5억. 이상철은 망설였어요. 그 돈은 너무 컸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지혁 씨의 상태를 고려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철은 결단을 내렸어요. 정말이십니까? 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센터로 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죠.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이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상철은 김다정을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응? 무슨 일이야? 지혁이 살릴 수 있어. 정말? 정말이야? 김다정도 벌떡 일어났어요. 응.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대.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김다정은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도 깼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형이 살 수 있대. 정말이요.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지은호와 박성재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선배님이 살 수 있어요? 그래. 기증자가 나타났대. 정말 다행이다. 지은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철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5억.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집을 팔아도 3억밖에 안 됐어요. 2억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해. 아들을 살려야 해. 이상철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한편 어둠 속 어딘가 고성이는 창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나야. 도와줘. 엄마 좀 도와줘. 하지만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창고 밖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일 시작이야. 각오해. 고성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성이는 어둠 속에 갇혔고 이지혁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5억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리고 박영란은 1억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과연 고성이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